2025년 12월 3일 자정,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코드 레드가 발령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방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태평양의 미항모 전단을 향해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목표 도달까지 남은 시간 단 4분. 미국의 이지스도 사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할 수 있는 건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임팩트 30초 전 우주에서 푸른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공중에서 증발한 겁니다. 누가 쏜 거야? 충격에 휩싸인 백악관 상황실. 분석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아리랑 7호입니다. 평화적 대한민국 지구 관측용이라던 아리랑 한국의 7호입니다. 위성. 그 정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무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미국이 10년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은 조용히 완성했던 거죠. 그날 밤 미국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세계 질서는 바뀌었습니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히는 그날 밤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하워드입니다. 지난 30년간 미국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해왔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까지 역임했죠. 은퇴한 지금 저는 워싱턴 D.C. 외곽의 작은 서재에서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걸프전, 9.11 테러, 시리아 내전, 북한 핵 위기까지 수많은 국제 분쟁의 한복판에서 결정을 내려왔어요. 하지만 제 공직 생활을 돌아보면서 단 하나, 절대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그날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시계는 밤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곳은 대통령 집무실보다 3층 아래 두께 1m가 넘는 강철 방폭문 안쪽에 위치한 미국 권력의 심장부입니다. 두꺼운 강철문 너머로는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정보 당국으로부터 올라온 극비 보고서 한 장이 회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 수위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CIA 국장의 브리핑은 짧고 명료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푸틴의 발언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72시간 동안만 해도 3차례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상황실에 모인 대통령과 수뇌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또 엄포를 놓는군.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블러핑이야. 러시아의 기술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국방장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각하 말씀이 맞습니다. 러시아의 ICBM 시스템은 1980년대 기술입니다. 발사 준비에만 수십 분이 걸리고 궤적은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 이지스 방어망과 사드 시스템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실 안의 장성들과 참모들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이다. 러시아 따위가 감히 우릴 위협할 수 없다. 그 오만함이 방 안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편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책상 서랍 깊숙이 파묻어둔 비밀 보고서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펜타곤 산하방위고등 연구계획국 DARPA의 일부 비주류 연구원들이 작성한 경고 문서였죠. 러시아가 방어 불가능한 무기 체계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 일명 HGV, Hypersonic Glide Vehicle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탐지조차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3차례나 대통령에게 올렸지만 매번 주류 군부의 반대에 부딪혀 묵살당했습니다. 과장된 정보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기술을 완성했다면 진작 전 세계에 자랑했을 겁니다. 합참의장의 코웃음 섞인 평가였죠. 우리 정보망이 얼마나 촘촘한데요. 그런 무기가 있다면 이미 파악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미군 기지와 동맹국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64개의 군사 위성이 러시아 영토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전쟁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정확히 13분 후, 제 우려는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12분 앞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던 NSA 분석관이 갑자기 컵을 떨어뜨렸어요. 그의 모니터에서 빨간 경광등이 미친 듯이 깜박이고 있었죠.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최고 등급 위기 경보입니다. 상황실의 모든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귀를 찢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실제로 코드 레드를 경험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훈련도 아니었죠. 이건 진짜였어요. 러시아 내륙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미확인 발사체 감지, 열신호 폭발적 상승. 군사 위성 담당 장교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띄워졌어요. 러시아 북서부 깊숙한 곳, 눈 덮인 숲 한가운데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발사체는 이미 대기권을 뚫고 상승 중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저게 ICBM인가? 분석 중입니다. 각하. 하지만 답변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발사 후 불과 90초 만에 두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궤적 분석 완료. 이건 일반적인 ICBM이 아닙니다. 위성 추적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메인 스크린에 표시된 궤적 데이터는 우리가 알던 모든 미사일 패턴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죠. 발사 지점과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 궤적은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물체는 달랐어요. 고도 80km, 속도 마하 12점, 아니, 마하 15로 가속 중. 기동 패턴 변칙적, 예측 불가. 분석관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읽어 내려갔지만 숫자들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발사체는 대기권 밖으로 튀어오르더니 마치 돌멩이가 수면 위를 깡충깡충 튀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움직였어요. 한 번 튕길 때마다 속도가 빨라지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입니다. HGV 확인. DARPA 기술 고문이 외쳤습니다. 바로 제가 경고했던 그 무기였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합참의장이 황급히 물었죠. 목표 지점은 어딘가? 워싱턴인가? 뉴욕인가? 분석 중입니다만 현재 궤적으로는 태평양 방면으로 추정됩니다. 태평양. 그곳에는 미 해군 제7함대의 핵심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있었습니다. 5,000명의 병력과 80대의 전투기가 탑재된 10만 톤급 항공모함이죠. 그리고 일본, 한국, 괌의 미군 기지들도 모두 그 사정권 안에 있었어요. 목표 도달 예상 시간은? 대통령의 질문에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재 속도 기준 4분 30초 후입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어요. 4분 30초. 일반적인 ICBM이라면 발사 후 목표 도달까지 30분 이상 걸립니다. 우리에게는 대피 명령을 내리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맹국에 경보를 보낼 시간이 있죠. 하지만 4분 30초라니 이건 경고도 대응도 불가능한 시간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발사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표시된 붉은 궤적은 계속해서 꺾이고 튕기고 방향을 바꿨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조기 경보 시스템도 이지스 레이더도 사드 요격 미사일도 이런 목표물은 상정하지 않았어요. 각하,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모니터 속 붉은 점이 태평양을 향해 날아가는 걸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70년간 쌓아온 군사적 우위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방어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격추해.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고함 소리가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주먹으로 회의 테이블을 내리치는 바람에 커피잔이 쏟아졌죠. 합참의장,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는 왜 안 하는 거야? 미국의 힘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아부었는데. 대통령의 질책에 합참의장 로버트 브라운 대장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40년 군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해?
우린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 각하, 현재 사드와 이지스 시스템으로는 저 목표물을 추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상황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국방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 극초음속 활공체는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드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 최고 속도는 마하 8.2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지스는? 우리 구축함들이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잖아.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지스 SM-3 요격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저 물체는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지 않아요. 2초마다 고도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레이더가 목표물을 포착하는 순간 이미 그 물체는 다른 곳에 있어요. 기술 분석관이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각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활공체는 대기권 경계선에서 스킵 앤 점프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대기권을 넘나들며 튕기듯 날아가는 거죠. 우리 요격 시스템은 대기권 내부나 외부, 둘 중 하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두 공간을 동시에 커버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40년간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미사일 방어망이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냉전 시대의 포물선 탄도를 막는 방패만 만들어왔고 21세기의 새로운 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목표 도달까지 2분 30초. 분석관의 외침에 대통령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핵을 쏴. 공중에서 핵폭발로 저 미사일을 날려버리는 거야. 각하. 제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그건 3차 대전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저 물체가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일본 상공일 수도, 필리핀 근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핵을 사용하는 순간 동맹국 영토가 피폭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포가 채워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750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보유하며 연간 8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쓰는 나라. 그 미국이 지금 다가오는 죽음의 광선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표 도달 1분 30초. 태평양 상공 진입. 메인 스크린에는 붉은 궤적이 점점 더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항모전단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란색 점과 적대적 신호인 붉은 점 사이의 거리가 무섭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누군가 기도를 중얼거리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죠. 국방장관은 무전기를 들고 항모전단에 최후의 경보를 보내려 했지만 그마저도 무의미했어요. 1분 30초 안에 5,000명의 병력과 10만 톤의 항공모함이 대피할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자랑하던 군사력은, 기술력은 모두 과거의 유산이었어요.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분, 50초, 40초.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죽음이 다가오는 걸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30초, 29초, 28초. 분석관의 카운트다운이 계속되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표시된 붉은 궤적은 이제 태평양 상공 한복판에 있었어요.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 원형 표시 안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었죠.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7분 전,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밤이었는데 이제 수천 명의 목숨이 30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사라질 판이었어요. 로널드 레이건 함장에게 최후 경보 발신. 통신 담당관이 다급하게 무전을 보냈지만 항모전단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속력으로 항진해도 겨우 몇백 미터를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무기 앞에서 항공모함은 그저 거대한 표적일 뿐이었어요. 20초, 19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합참의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날 속인 거야.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개발하는 걸 왜 몰랐어? 수천억 달러를 국방비에 쓰고도 이게 뭐야. 각하, 지금은. 닥쳐. 이건 다 당신들 책임이야. 대통령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어요. 평생 자신만만했던 그가
자신의 무력함을 처음으로 직면한 순간이었죠. 국방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5초. 목표물 최종 강화 궤도 진입.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되었어요.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에는 5,000명의 젊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죠.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연인이 있고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30초 후면 모두 증발합니다. 만약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했다면 그런 피해는 항모전단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방사능 낙진이 일본 오키나와 한국 제주도까지 퍼질 수 있어요. 수십만 명이 피폭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미국은 반격할 겁니다. 러시아도 맞받아칠 거고요.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류 문명이 핵 겨울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10초, 9초, 8초. 상황실 안에 일부 참모들도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 사진을 꺼내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 세상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요. 각하, 제발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대통령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죠.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5초, 4초, 3초. 저는 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30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는데 결국 이렇게 무력하게 끝나는군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우리가 세계를 지킨다고 믿었는데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2초, 1초, 임팩트.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정상 에너지 반응 감지. 우주 감시 레이더 긴급 보고. 갑자기 다른 분석관이 비명을 질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국방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적외도 상공, 고도 550km 지점에서 고에너지 반응이 포착됐습니다. 출처 불명.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임팩트는? 미사일은? 그게 메인 스크린을 보십시오. 모두가 메인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궤적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상 회색 신호는 단 하나를 의미했죠. 목표물 신호 소실. 이건 분석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목표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어요. 5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임박한 재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사라졌다는 겁니까? 누가? 어떻게? 저는 모니터 속 회색 신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기적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인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고에너지 반응 분석 완료. 이건 레이저입니다. 우주 기반 고출력 레이저 무기로 추정됩니다. 뭐? 우주 레이저? 대통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 건가? 우리가 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누가? 데이터를 역추적해. 당장. 합참의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황실의 분석관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메인 스크린에는 이미 사라진 러시아 미사일의 마지막 궤적과 함께 정체불명의 에너지 반응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스크린에 띄워진 위성 영상을 주시했어요. 태평양 상공 550km 지점. 지구 저궤도에서 포착된 그 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상은 적외선 센서로 촬영된 것이라 색상이 흑백으로 표시되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선명했어요. 재생합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흰 점이 보였어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3초 후 화면 왼쪽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저건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면 속에는 가느다란 선이 그려졌습니다. 흰색 점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빛의 선이었죠. 그 선이 흰 점과 교차하는 순간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폭발 에너지 분석 결과 섭씨 5만 도 이상의 고열이 순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미사일이 증발한 겁니다. 기술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재생 속도를 늦춰봐. 제가 지시했습니다. 영상이 느린 속도로 다시 재생되었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의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어요. 매우 집중된 에너지 빔이었습니다. 마치 신이 내린 심판의 창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뻗어내려온 푸른빛 광선이었죠. 이건 레이저 무기가 확실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DARPA 기술 고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30년간 연구해온 우주 기반 레이저 무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에너지 출력 문제와 정밀 타격 기술의 한계로 모두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 화면 속에서 보이는 건 우리가 실패한 그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된 모습이었습니다. 발신지 추적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차분했어요.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의문이 채운 것 같았습니다. 위성 궤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중입니다.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미국은 지구 궤도상의 모든 물체를 추적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은 물론이고 우주 쓰레기 하나하나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죠. 만약 저 공격이 위성에서 발사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출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매칭 완료. 발신 좌표와 일치하는 위성 식별됐습니다. 누구 거야? 중국? 아니면 우리 군의 비밀 프로젝트? 국방장관이 기대감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약 이게 미국의 무기라면 우리는 방금 전까지의 굴욕을 만회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석관의 대답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별부호 KURSATH7. 대한민국 다목적 실용위성입니다. 명칭은 아리랑 7호. 순간 상황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한국이라고? 뭐라고? 다시 확인해봐.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재확인했습니다. 각하. 틀림없습니다. 아리랑 7호는 올해 11월 말에 발사된 한국의 정찰위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구 관측 및 재난 감시 목적이라고. 재난 감시 목적이라고? 합참의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5만 도의 고열을 발생시키는 레이저를 쏘는 위성이 재난 감시용이라고? 말도 안 돼. 저는 급히 자료를 찾았습니다. 아리랑 7호에 대한 정보가 제 태블릿에 떴어요. 발사 당시 우리 정보기관은 이를 단순한 정찰위성으로 분류했습니다. 해상도 좋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주로 농업 관측과 재난 모니터링에 사용될 거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었죠. 하지만 지금 확인해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위성의 전력 소비량이 일반 정찰위성의 3배였습니다. 그리고 태양 전지판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컸죠. 마치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한국이 우릴 속인 겁니까? 국방장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던 위성의 진짜 정체. 그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기반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방금 전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단 3초 만에 증발시켰어요. 미국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한국이 해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안도감, 굴욕감, 그리고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깨닫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한국이 세계를 구했군. 그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즉시 연결해.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통신 담당관이 황급히 청와대로 핫라인을 연결했지만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 응답이 없었어요. 한국은 지금 낮이었고 아마 그들은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도 연결해. 누구든 좋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당신네 위성이 러시아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말할 건가요? 그럼 한국 정부는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잡아떼거나 아니면 당연하지 않냐고 되물을 수도 있죠. 저는 급히 CIA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CIA 국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정보 전문가였지만 동맹국이 이런 초격차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 같았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아리랑 프로젝트는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리랑 1호부터 6호까지는 모두 지구 관측용 정찰위성이었어요. 해상도만 점점 좋아졌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리랑 7호도 같은 종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착오였군.
합참의장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DARPA 기술 고문이 긴급 분석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아리랑 7호의 재원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간과했습니다. 뭔데? 첫째, 위성의 무게가 3.5톤입니다. 일반 정찰위성의 2배가 넘어요. 둘째, 태양 전지판의 면적이 12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건 국제우주정거장 수준입니다. 셋째, 위성의 냉각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설계되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제가 물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동시에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대형 태양 전지판과 고성능 냉각 시스템이 필수죠. 한국은 처음부터 이 위성을 무기로 설계한 겁니다. 상황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 말은 즉, 한국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였다는 뜻이었습니다. 평화적 목적의 정찰위성이라고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무기를 쏘아 올린 거죠.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DARPA 고문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미국이 1990년대부터 우주 레이저 무기를 연구해왔지만 에너지 효율 문제로 모두 실패했어요. 출력을 높이면 위성이 버티지 못하고 위성을 키우면 발사 비용이 너무 커지죠. 그런데 한국은 해냈다. 네. 게다가 정밀도가 경이롭습니다. 마 15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550km 상공에서 적중시켰어요. 오차 범위가 1m도 안 될 겁니다. 이건 우리 군사 기술로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방장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의 국방 예산이 우리의 몇 %인데. 어떻게 우리가 못한 걸 그들이 해낼 수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한국은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동안 핵심 기술에 집중했던 겁니다. 우리는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800개의 해외 기지를 유지하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돈의 10분의 1로 미래의 전쟁을 준비했죠.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다시 조사해. 아리랑 시리즈 외에 또 뭐가 있는지 전부 파악해.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누리호 로켓을 개발했고 2025년에 성공적으로 발사했죠. 이제 그들은 자체 발사 능력까지 갖춘 겁니다. 더 이상 우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각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만약 아리랑 7호가 하나가 아니라면요? 만약 한국이 이미 여러 개의 무기 위성을 배치했다면? 그 말에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주에는 수천 개의 위성이 떠 있어요. 그중 한국 소유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중 몇 개가 무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패배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죠. 미국이 졌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찰이라고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준비했어.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이 세계를 구했지. 우리가 아니라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30분이 흘렀습니다. 상황실의 긴장은 조금씩 풀렸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러시아로부터는 아무런 추가 움직임이 없었고 태평양의 로널드 레이건 함대는 무사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잃은 건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며 대통령 앞으로 걸어갔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오늘 밤 벌어진 일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각하, 최종 분석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메인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리랑 7호의 궤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태극기 마크가 붙어 있었어요. 말해봐.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주 기반 고출력 레이저 무기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위성의 공식 명칭은 아리랑 7호이며 평화적 지구 관측 목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전략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확실한 거야? 100% 확실합니다. 에너지 발신 좌표.
레이저 파장 분석, 위성 궤도 데이터, 모든 증거가 일치합니다. 대통령은 다시 화면을 향했어요. 태극기 마크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한때 그는 한국을 동맹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했고 무역 협상에서 양보를 강요했어요. 그는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는 약소국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소국이 미국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어요. 기술 수준은 우리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정밀 타격 능력, 냉각 시스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시도했던 프로젝트들을 뛰어넘었습니다. 10년. 대통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평생 자신만만했던 이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보고했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이 이 기술을 완전히 비밀리에 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러시아도 중국도 몰랐어요. 그들은 20년간 아리랑 시리즈를 통해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했고 마침내 7호에서 완성했습니다. 20년. 대통령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그 시간 동안 미국은 뭘 했을까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죠. 그 돈으로 11척의 항공모함을 만들고 800개의 해외 기지를 운영했어요. 과거의 전쟁 방식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모니터 속 태극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위성이 지금 우릴 겨냥할 수도 있나?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리랑 7호는 현재 극궤도를 돌고 있어서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워싱턴 상공도 지나가죠. 대통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화면 속 태극기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 상공을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나라의 무기 위성이 90분마다 지나간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는 무기가 말이죠. 젠장. 대통령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힘이 완전히 빠진 것 같았어요.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구를 지켰군.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던 이지스도 사드도 항공모함도 다 소용없었어. 저 기술에 비하면 장난감이야. 우린 상대도 안 됐던 거야.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오늘 밤 세계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절대적 군사 우위는 끝났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죠. 그리고 그 강자는 태평양 건너편 작은 반도 국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원인 불명의 실패로 끝나? CNN, BBC, 로이터 모두 같은 내용을 전했어요. 푸틴 정부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단지 기술적 문제로 실험이 중단되었다고만 발표했죠. 일반 대중들은 그저 또 하나의 실패한 무기 실험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크렘린, 중나라의 상황실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우주군 사령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좌절했습니다. 러시아가 10년간 개발한 최첨단 무기가 단 3초 만에 무력화되었으니까요. 중국도 움직였어요. 베이징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 역시 아리랑 7호의 정체를 파악했고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거죠. 저는 지금 이 회고록을 쓰면서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30년간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했지만 그날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경찰을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세계를 지킨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미국이 수천조 원을 들여 만든 건 과거의 방패였습니다. 항공모함, ICBM 방어망, 핵잠수함, 모두 20세기 전쟁을 위한 무기들이었죠. 우리는 이미 끝난 전쟁을 준비하느라 미래를 놓쳤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미래를 준비했어요. 20년간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앞선 무기 체계를 완성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무기로 세계를 구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미국의 절대적 패권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더 이상 유일한 강자는 아니에요. 세계의 평형추가 움직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리랑 7호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90분마다 한 바퀴씩 조용히 세계를 감시하면서요. 그 위성이 발사하는 푸른 빛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 빛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조용한 빛으로요. 세계의 평화는 더 이상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동방의 작은 나라가 쏘아 올린 그 조용한 빛에 의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이후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미래는 가장 큰 자가 아니라 가장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 나라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전쟁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